인식과 다르게 의외로 당뇨에 좋은 음식이 있나요? 사람들이 당뇨 관리할 때 정말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다들 혈당 올리는 음식만 조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혈당을 방어해주는 음식, 그러니까 먹었을 때 췌장이 편해지고 몸에 염증이 낮아지는 음식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흔하고 너무 평범해서 심지어 반찬 정도로만 취급을 받다 보니까 대부분 이게 얼마나 당뇨에 좋고 혈당에 좋고 혈관에 좋은지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당뇨 23년 차인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저에게 추천을 해주신 음식들 4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청과 연근입니다. 무청은 무청 시래기라고도 하죠. 무보다 영양이 5배 이상 많은데 혈당을 천천히 쓰게 만드는 식이섬유가 진짜 풍부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무청을 제철일 때 많이 사다 놓으셨다가 이거를 냉동실에 얼려두세요. 그리고 밥을 할 때 조금씩 넣어서 무청 시래기 밥을 해 드시거나 무청 나물 무침도 해 드시고 또 이제 시래기 국이나 이런 걸로도 많이 활용을 하세요. 저한테 무청 시래기 밥을 먹었더니 혈당이 많이 안 오른다. 이거 꼭 소개를 해줘라 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또 그리고 연근에 끈적한 성분이 있거든요. 이 떫은 성분이 위를 보호해주기도 하고 혈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줘서 식사 후에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많이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청과 연근 너무 좋은 음식이다 추천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깻잎입니다. 다들 고기 드실 때 향이 좋아서 쌈채소로만 많이들 드시는데요. 이게 당뇨를 보는 제 관점에서는 완전히 좋은 음식, 정말 기적 같은 음식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깻잎 안에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인슐린을 분해하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대 연구에서는 깻잎 추출물을 8주 동안 먹었더니 인슐린이 잘 안 듣는 상태가 18.4%나 좋아졌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깻잎이 그냥 쌈채소, 단순한 향이 좋아서 먹는 채소가 아니라 췌장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좋은 채소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미역과 식초 조합인데요. 많이들 미역 초무침 해 드시잖아요. 이 미역이 물을 만나면 20배 이상 부풀어서 배부른 느낌을 주고요. 또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줘서 혈당에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식초, 특히 요즘 유행했던 사과 식초 있잖아요. 이걸 곁들여서 같이 먹으면 탄수화물이 분해되는 속도를 한 번 더 억제해줘서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오르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 적상추인데요. 적상추는 샐러드용 채소 혹은 쌈채소로 알고 계시는데 이 적상추에도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폴리페놀,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혈관에 있는 염증을 낮추는데 정말 좋습니다. 당뇨는 결국 혈관병이라서 이런 항염증 채소는 꾸준히 먹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어머님께서는 텃밭에 적상추 많이 키워서 몇 끼니마다 챙겨 드시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세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효과를 본 음식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건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인데요. 이걸 식사 전에 한 스푼만 먹어도 혈당이 내려가고 살이 쭉 빠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2달 동안 실제로 먹어봤어요. 먹어봤더니 식후 혈당이 진짜 덜 오르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냐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식사 전에 이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먹으면 이 기름이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를 낮춰줘서 탄수화물을 천천히 흡수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도 저처럼 실험을 해봤는데 식사 전에 올리브 오일을 먹고 식후 혈당을 쟀더니 평소보다 혈당이 20에서 30% 더 낮아졌다. 덜 오르더라 이렇게 실제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런 간단한 음식들만 잘 챙겨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부드럽게 잘 올라간다는 거죠. 반대로 좋은 줄 알았는데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음식이 있나요? 다들 건강해 보이는 음식은 혈당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혈당을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약한 우리 한국인의 췌장을 더 힘들게 만드는 진짜 원인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건강 음료처럼 보이지만 혈당을 순식간에 올리는
액체 음식들이에요. 이 액체 음식이 왜 안 좋냐 하면은 씻는 과정이 없이 바로 몸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딱딱한 음식보다 혈당을 훨씬 더 빠르게 올려요. 이게 먹는 저희는 달달하니까 좋지만요. 췌장 입장에서는 갑자기 폭풍이 쏟아지는 거랑 같아요. 대표적인 게 선식인데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아침에 밥을 먹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이제 선식을 건강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곡물을 갈아버리는 순간 섬유질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흡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이게 건강식이 아니라 액체로 만든 탄수화물 폭탄 덩어리인 거죠. 그러면 시판 과일 주스는 또 어떨까요? 이거는 사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직접 갈아 마시는 주스는요? 이것도 안전하지 않아요. 케일 주스, ABC 주스, 샐러리 주스 요즘 많이 좋다고들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재료가 좋은 건 맞지만 우리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을 관리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요. 이거를 갈아버리는 순간 당이 순식간에 흡수가 되면서 혈당이 치솟기 때문이에요. 스포츠 음료, 믹스커피 뭐 말할 거 없고요. 몸은 이거를 몸에 좋은 음식이다, 몸에 좋은 음료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설탕 덩어리, 당 덩어리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로요. 건강해 보이는 한식, 음식들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한식의 경우에는 양념과 소스가 문제인데요. 쌈장, 고추장, 초고추장, 케찹, 돈가스 소스 이런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어도 소스 한 스푼 때문에 혈당이 확 튀는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우리 회 먹을 때 회는 단백질이니까 괜찮아 하고 드시지만 초고추장은 설탕입니다. 고추장 어떤가요? 밀가루 들어가고 설탕 들어가죠. 쌈장도 어떻죠? 쌈장도 설탕 들어간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한국인은 이 장맛, 소스 맛, 양념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듬뿍 찍어 먹는 이 문화가 췌장에는 쥐약이라는 거죠. 또 요즘 샤브샤브나 이런 것들 많이 드시는데 월남쌈도 사실 좋아 보이지만 라이스페이퍼는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래서 월남쌈이 왜 안 좋다고 그러냐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 정체를 알게 되면 월남쌈도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탄수화물을 먹는 건데 거기다가 정제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설탕이 많이 들었다, 당이 많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이건 김밥도 많이들 야채가 들었으니까 좋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김밥 쌀 때 쌀이 70%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김밥은 후다닥 빨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혈당이 더 급하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겨울에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은데 물회 드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회는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육수랑 초고추장이 문제예요. 육수 자체에 당분이 많고 여기에 면까지 넣으면 탄수화물 폭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건강한 음식이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혈당에도 건강한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건강해 보이는 음식이 혈당을 더 위험하게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평소에 드시는 것들을 조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혈당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겉에 보여지는 것들보다 흡수 속도, 가공 방식, 특히 영양 성분표를 철저하게 잘 살펴보시는 게 훨씬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당뇨와 혈당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당화혈색소만 정상이면 나는 안전하다. 나 당화혈색소 잘 나왔으니까 나 혈당 관리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게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당뇨는 숫자의 병이 아니라 오해가 쌓이는 병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병을 오래도록 질질질 끌게 하고 치료 시기를 길게 만들거든요. 정말 다양한 오해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혈당이 조금만 올라가도 큰일 난다. 그 불안감이에요. 많은 분들이 식후 혈당 수치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무언가를 먹긴 했다면 누구나 오르내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 숫자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높아진 혈당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혈관이 얼마나 손상되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당뇨는 고혈당이 병이 아니라 혈관이 공격당하는 병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바로 나는 당화 혈색소만 좋으면 괜찮다라는 믿음입니다. 당화 혈색소는 지난 2, 3개월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혈당이 160, 180, 200 이렇게 출렁출렁여도 이거를 잡아내지는 못합니다.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이고 실제로 보면 수치가 잘 나오니까 아, 나는 건강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몸속에서는 전쟁터일 수도 있어요. 혈당이 폭발하고 인슐린 많이 나오고 췌장이 계속 과로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당화혈색소만 좋다고 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없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정말 흔한 착각이 있는데요. 나는 마른 체질이니까 당뇨랑 상관없다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믿고 계세요. 정말 놀라운 게요. 한국인 당뇨의 절반은 마른 당뇨라는 거예요. 한국인은 원래 췌장이 작고 인슐린을 만드는 능력도 서양인보다 36%나 낮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조금만 늘어도 스트레스만 받아도 잠을 하루만 못 자도 혈당이 금방금방 튀게 됩니다. 몸무게가 적다고 안전하다? 아,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당뇨에 대해서 그리고 혈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가 뭐냐라고 하면은 혈당 숫자만 잘 관리하면 된다 이 생각입니다. 근데요, 한국인의 당뇨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는 아닙니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많은 문제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췌장, 인슐린, 혈관, 염증, 간, 심장 등 모든 것들을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훨씬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문제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씩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아, 혈당 높다, 혈당 낮다, 이건 혈당에 좋대 이런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요, 정말 중요한 건 놓치고 결국에는 그냥 매번 걱정만 하게 되는 일상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당뇨는 절반이 오해에서 시작되고 오해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절반 이상 좋아질 수 있다라고요. 과당이 다이어트에 더 해로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당은 혈당을 안 올리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절반만 맞고 나머지 절반은 진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과당은 포도당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과당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이게 함정입니다. 과당은 혈당을 건드리지 않는 대신 더 조용하고 위험하게 몸을 망가뜨리거든요. 포도당은 근육이랑 간으로 나눠서 들어가게 되지만 이 과당은 이 과정이 없어요. 바로 간으로 직행하게 돼요. 그러면 간은 어떨까요? 간은 이 과당을 한꺼번에 많이 받아들이면 선택지가 없어요. 주는데 받아야죠, 어떡해. 그래서 조금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이제 중성지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당을 많이 먹을수록 지방간이 빨리 생기고 내장지방이 빠르게 쌓이고 혈중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이 더 빨리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은 괜찮아 보이는데 몸은 더 빨리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과당은 포만감을 만들지 않아요. 과당은 배부르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포도당 같이 빵, 떡, 면 이런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 렙틴이 올라가면서 아, 배부르다, 뭐가 들어왔네, 이런 신호를 뇌가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가 부르니까 그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당은 칼로리는 많은데 들어온 양은 많은데 그런데도 이 신호가 안 가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다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니까 더 먹게 되고 아, 더 먹어도 되겠지, 아직 많이 안 먹었으니까 더 먹어도 되겠지 하면서 과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축적이 되고 그게 당뇨 전 단계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특히 아직도 많은 분들이 말린 과일도 과일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드시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과일이니까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이 말린 과일은 당이 엄청나게 농축된 거라서 지방간을 정말 빠르게 만드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과당 중에서도 그냥 혈당 폭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과일을 식사 후에 후식으로 드시곤 하는데요. 식사 후에는 사실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몸에서도 에너지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는 드시지 않는 거를 저는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식사 후에 과당이 들어오게 되면 간은 그대로 지방으로 바꿔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공복 혈당 괜찮고 식후 혈당 괜찮게 나오는데 지방간이 생겼어요.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특히 이제 식사 과일, 말린 과일 이런 것들을 꾸준히 드시면
지방간이 자꾸 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단맛과 혈당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혈당만 안 올리면 괜찮지 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대사건강, 이 당뇨는 혈당 숫자 하나로 결정되지 않아요. 과당은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혹은 올릴 수 있음에도 지방, 간, 인슐린, 장내 미생물까지 몸 대사를 전체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과일을 못 먹는 거예요? 당뇨 환자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혈당이 걱정되지만 과일 좋아하는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 드시고 싶으시다면 저는 식사 후가 아니라 운동 전이나 운동 후에 적정량을 드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단맛이 나는 과일 무조건 나쁘다 라고 보지 마시고요. 단맛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간으로 갈까? 아니면 근육으로 갈까? 이 부분을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선택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뇨 유발시키는 습관들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당뇨를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혈당이 올랐다, 갑자기 당뇨가 생겼다 이렇게 느끼시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해온 작은 습관들, 그게 몇 년 동안 혹은 몇십 년 동안 계속 쌓이면서 췌장이 조금씩 지쳐버린 결과예요. 특히 한국인은 원래 췌장 기능이 서양인보다 훨씬 약해요. 췌장 크기 자체도 작고 인슐린을 만드는 능력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같은 생활 습관을 하더라도 영향을 더 빨리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은 체중이 조금만 늘어나도,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아도, 잠을 하루만 못 자도 혈당이 금방 흔들려요. 그러면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뇨를 유발시키는 가장 큰 원인 뭘까 하면은 결국은 식습관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 그것뿐만 아니라요, 어떻게 먹느냐 이것도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췌장은 원래 하루에 3번만 일해도 충분한데 조금씩 여러 번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실 저도 위가 작아서 조금씩 여러 번 먹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췌장이 하루에 7번 8번씩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간식을 자주 먹어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차고 이 혈당이 어떻게 변하나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까 밥 먹을 때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는데, 이 간식을 먹었을 때도 혈당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정말 쉬지 않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혈당 관리 진짜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식을 자주 먹으면 하루 종일 나도 모르게 췌장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췌장이 더 빨리 지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게다가요, 제가 잠을 또 잘 못 자는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공복 혈당도 그렇고 식후 혈당도 그렇고 완전 불안정하게 나오더라고요. 특히 11시 이후에 자거나 한 6시간 이상 잠을 못 자게 되면 이게 혈당이 훨씬 더 많이 튀더라고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이 올라가면서 인슐린이 잘 안 듣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 오르고요, 공복 혈당도 오르고요, 혈당 스파이크도 훨씬 쉽게 옵니다. 그래서 밥도 잘 챙겨 먹어야 하고, 잠도 잘 자야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에게 비교적 괜찮은 과일은 무엇이 있나요? 당뇨 23년 차인 저희 어머님께서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과일들 대표적으로 4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베리류입니다. 딸기, 블루베리는 혈당 부하 지수가 정말 낮고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대사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당뇨 23년 차인 저희 어머님께서도 맘 편히 드시는 과일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평소보다 조금 많이 먹어도 혈당이 괜찮더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정말 좋은 과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과예요. 사과는 혈당 지수가 생각보다 높지는 않은데요, 특히 껍질에 있는 폴리페놀, 펙틴이라는 성분이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껍질째 드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땅콩버터랑 사과를 같이 드시는 분도 많은데요. 실제로 그렇게 드시면 혈당 방어에도 도움되니까 아침에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땅콩버터랑 같이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린 키위입니다. 그린 키위는 혈당 지수도 낮고 비타민 C와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의외지만 바나나가 있어요. 바나나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과일인데요.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잘 익은 바나나, 반점이 생기기 시작한 바나나는 당도가 높기 때문에 혈당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덜 익은 초록빛을 띠는 그런 초록 바나나가 훨씬 좋습니다. 저항성 성분이 많아서 배부른 느낌도 좋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나오거든요. 실제로 저희 어머님께서 추석 때 이제 운동을 할 거라고 운동 전에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를 한 개 먹었는데 그때 일이 있어서 운동을 못 하셨어요. 그랬더니 혈당이 200 이상 막 치솟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래서 바나나는 무조건 덜 익은 걸 먹어야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어떤 과일을 먹을까의 기준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이 과일을 혈당 안 올리니까 좋으니까 마음껏 드시면 안 되겠죠. 또 적정한 양이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혈당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과일은 무조건 통째로 드셔야 됩니다. 주스로 갈아버려서 액체로 드시게 되면요, 식이섬유가 다 파괴돼서 혈당이 순식간에 오릅니다. 두 번째는요, 양 조절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과일이든지요, 종이컵 한 컵 혹은 반컵 분량으로 양을 조금씩 천천히 늘려가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일만 단독으로 먹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특히 공복에 과일만 먹으면요, 혈당이 정말 빠르게 올라요. 그래서 단백질이나 지방을 먼저 조금 드시고 과일을 곁들여 드시거나 밥을 먹고 나서 디저트로 조금만 드시는 게 혈당은 훨씬 덜 올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마다 같은 과일이어도 혈당이 다 다르게 반응을 하거든요. 실제로 어떤 분은 방울토마토 혈당 하나도 안 오르는데 어떤 분은 방울토마토 먹었더니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는 안 먹는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 먹는 과일이라면 15분, 30분, 45분 혈당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시고 나한테 맞는 과일인지 아닌지 꼭 확인을 하신 후에 마음 편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당뇨 환자 과일 먹을 수 있습니다.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종류, 양, 방식을 정확히 지키시면서 드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한국인 당뇨병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요. 급증 원인은 무엇인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은 당뇨가 특별한 사람만 걸리는 병이 아니에요. 거의 국민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당뇨 바로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2천만 명이고요. 30세 이상 10명 중에 4명은 이미 위험한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65세 이상에서는 3명 중에 1명이 이미 당뇨 환자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나라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당뇨가 많이 늘었을까? 그 이유를 좀 찾아봤는데요. 크게 3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봤더니 제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에서 특별하게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하루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첫 번째는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같이 지냈을 때는요,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으니까 막 억지로라도 한식을 먹고 밥도 먹고 나물도 많이 먹었어요. 근데 혼자 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하루에 한 끼 먹을까 말까. 아침에는 식빵에 땅콩부터 그냥 발라서 대충 먹고, 점심에는 라면이나 파스타, 뭐 햄버거 이렇게 먹고, 중간중간에 당 떨어진다고 믹스커피에 달달한 초코과자 먹고, 이게 다 뭐예요?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 혈당 엄청나게 튀는 그런 조합들이죠. 이런 걸 먹다 보니까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이 너무 부족해졌어요. 제가 이렇게 먹는 건 많아졌는데 도통 움직이지를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밖에서 뛰어다니고 놀이터에서 놀고 막 흙 만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거의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만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동할 때는 엘리베이터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어디든 뭐 멀리 나갈 일이 있어도 차, 지하철 너무 편리해졌어요. 그래서 일부러 나 운동해야겠다 하고 시간을 안 내면 하루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아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안 움직여도
편하게 살 수가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세 번째, 우리 한국인은 체질 자체가 원래 약해요. 한국인은 서양인보다 췌장 크기도 작고 인슐린 만드는 능력도 평균적으로 한 30% 이상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이 조금만 쪄도, 잠을 하루만 못 자도,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아도 혈당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마른 체형인데도 당뇨가 생기는, 마른 당뇨가 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저처럼 빵, 면, 떡, 달달한 간식 좋아하고 또 저녁에 야식까지 시켜 먹고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수면 부족하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은요, 몇 년 정도 이 생활이 쌓이면 췌장이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직장인 분들은 이미 이렇게 몇 년째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췌장은 약해져 있는데 달달한 것들, 빵, 떡, 면 이런 탄수화물 너무 많이 드시고 있고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 당뇨가 이렇게 많이 생겼냐 하면은 이런 다양한 식습관과 운동 부족, 그리고 타고난 췌장의 약점 때문에 당뇨 환자가 폭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뇨가 오기 전 몸에서 보내는 증상들은 무엇이 있나요? 당뇨는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진짜 무서워요.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확신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 어머님께서 실제로 그러셨거든요.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요. 특별히 아프신 것도 아니고 피곤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냥 피곤한가 보다, 뭔가 혈당이 떨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 엄마도 아빠도 저도 오빠도 누구도 엄마가 당뇨일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 동네 이웃분이 저희 어머님 얼굴을 보시더니 얼굴이랑 손이 너무 노랗다, 내 남편도 당뇨가 있을 때 이랬는데 병원 한번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 말을 듣고 이제 병원에 가셨죠. 그래서 진료를 받으셨는데 진짜 당뇨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이 정도면 5년 전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진짜 크게 깨달았습니다. 당뇨 환자의 절반 정도는 본인이 당뇨라는 사실도 모른다는 게 진짜구나. 처음 진단받았을 때 합병증까지 생기는 많은 분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모르고 지내셨구나 하고요. 그래서 조용히 아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당뇨는 방심하기도 쉽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 당뇨는 어떤 증상이 가장 먼저 힌트처럼 나타날까요? 식사 후에 갑자기 참을 수 없이 졸음이 쏟아지거나 심하게 무기력함을 느끼거나 머리가 멍한 것 같은 브레인 포그 같은 증상들이 사실은 단순하게 피곤하다라는 게 아니라 나 힘들어 하고 보내는 경고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극심하게 배가 고프거나 손발이 막 떨리고 식은땀까지 나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목이나 겨드랑이가 까맣게 변하는 것도 있고요. 여성분들은 반복되는 지렴이나 방광염, 시야가 흐려지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 이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증상이 없다고 괜찮은 게 아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었다, 이렇게요. 그래서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있거나 살이 쪘거나 생활 습관이 불규칙한 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꼭 병원을 가셔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고 몸 상태를 살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방이 가장 강력한 치료이거든요. 식사 습관이 당뇨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식사 습관이 당뇨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이 정도로 말을 할 수 없고요. 거의 당뇨의 시작부터 끝까지, 합병증까지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예요. 당뇨는 약만으로 해결되는 병이 아니라요, 먹는 방식이 병을 만들고 먹는 방식이 병을 돌려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당뇨의 식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무엇을 먹느냐인데요. 거기서도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밥, 빵, 면, 케이크, 튀김, 탕후루, 이런 것들은 먹자마자 흡수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식사 후에 혈당을 하고 폭발시키는 그런 음식들인 거죠. 그런데 이런 음식들이 문제인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먹는 방식이에요. 먹는 방식이 이 혈당에 또 한 번 불을 붙이게 되죠. 같은 한 그릇을 먹어도요, 5분 만에 완전 허겁지겁 먹잖아요. 그러면 혈당이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고요. 그냥 똑같은 밥이라도 국에 말아서 먹잖아요. 그러면 씹는 과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흡수가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밥이나 반찬,
국을 한 번에 퍼먹는 것보다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하죠. 채소, 단백질이랑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 순서대로 천천히 먹으면 똑같은 음식인데도 식후 혈당이 20에서 30%덜 오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늦은 저녁에 야식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이게 참 끊기 어려운데요. 자기 전에 먹으면 혈당이 밤새도록 높게 유지되고 췌장도 못 쉬고 다음날 공복 혈당도 조금씩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컨디션도 너무 안 좋아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 식단 잘 하는 것 같은데 아침 공복 혈당이 왜 자꾸 올라가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은 밤마다 야식, 라면 끓여 먹거나 치킨 먹거나 치킨에 맥주 드시거나 이렇게 늦게 저녁을 드시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당뇨는 나 원래 체질이 그런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내가 식사 습관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 지켰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식사 습관이 체질을 얼마나 빨리 망가뜨리느냐 그걸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하자면 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얘기도 돼요. 정제 탄수화물 줄이고요. 먹는 속도, 순서만 바꿔도 약을 바꾸지 않아도 같은 약을 드시더라도 혈당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 희망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 떨어진다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당이 떨어지나요? 많은 분들이 정말 흔하게 하는 착각이 있는데요. 바쁘거나 힘들거나 강도가 센 업무를 하고 나서 당 떨어진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스트레스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요. 혈당을 올리는 대표적인 원인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긴장 모드로 들어가는데 이때 콜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이 호르몬이 무슨 일을 하냐 했을 때 몸을 준비시킵니다. 어떻게요? 야, 지금 위험하니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포도당을 혈액 속에 많이 보내. 그래야 힘을 내서 도망을 치든 어떻게 하든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에는요 아무것도 안 먹어도 아침에 공복 혈당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제가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을 하고 기록을 해봤는데요. 스트레스 많이 받은 그 다음 날 있잖아요. 아침에 공복 혈당이나 식사 후에 혈당 그래프를 보면 혈당이 확확 튑니다. 이게 정말 잘 보여요. 그런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당 떨어진다 라고 느끼는 느낌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진짜 혈당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혈당이 급하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급하게 떨어질 때, 당 떨어진다. 이걸 느끼시는 거예요.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이제 빵이나 떡 이런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식사 후에 1시간 동안 140에서 180 이상 어떤 분들은 혈당이 200 이상 넘는 경우도 많아요. 그때 이제 췌장이 인슐린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내는 거예요. 야, 이거 응급이다. 응급이야. 빨리 인슐린 보내.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혈당이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되면 혈당이 많았는데 이제 인슐린 때문에 적어지잖아요. 그 타이밍에 이제 몸이 당 떨어지는데 당이 너무 부족한데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단계 미친 듯이 당기고 막 손발은 떨리고 급기야 식은땀도 나고 기운도 확 빠지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혈당은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올려놨다가 너무 올라가니까 떨어지는 그 시점에 혈당이 반동을 받아서 그렇게 생기는 현상인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게 이거를 반복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계속 단 음식을 찾게 되고 폭식하는 습관이 생기고요. 혈당이 급하게 오르락 내리락 반복되면서 췌장이 지치고 결국은 인슐린도 잘 안 듣는 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당뇨 전 단계로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요. 식사하고 나서 졸리기도 하고 졸린 것뿐만 아니라 단계 자꾸 당기니까 폭식도 자꾸 하게 되고 단 음식에 중독되고 또 체중도 증가하고 체지방도 증가하고 정말 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정말 명확합니다. 당 떨어진다 이 느낌 받으신다면요. 지금 생활 습관이 잘못됐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 라는 정말 중요한 경고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사람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다른데 왜 그런가요? 많은 분들이 현미밥 좋다니까 현미밥 많이들 드세요. 그런데 드시고 나서 현미밥은 좋다는데 왜 나는 먹으면 200이 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내가 뭘 잘못 먹었나? 내가 뭘 잘못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요.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의지 문제, 내 잘못의 문제가 아닌 거죠.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스라엘 와이즈만의 연구소 실험 결과 때문인데요.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쿠키와 바나나를 먹고 실험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바나나의 혈당이 확 치솟고 또 쿠키는 혈당이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쿠키를 먹고 혈당이 180까지 오르는데 바나나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유가 왜 그럴까 찾아봤더니 건강식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 몸이 내 체질이 어떤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이제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찾아봤죠. 더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이유가 3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장내 미생물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장 안에 사는 그런 세균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미생물들이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흡수하고 혈당을 올리느냐 마느냐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많이 오르는 사람, 적게 오르는 사람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췌장 기능과 인슐린을 만드는 능력이에요. 한국에는 원래 췌장 크기도 작고 기능도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을 빨리 많이 만드는 사람이 있고 거의 못 만드는 사람의 차이도 있어서 이게 식사 후에 혈당 차이로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세포가 인슐린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도 문제가 되는데요. 같은 양의 인슐린이 나와도 어떤 사람은 금방 혈당이 세포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세포가 둔해서 혈당이 잘 안 들어가요. 이게 바로 인슐린이 잘 안 듣는 상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사실 몸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무시를 못합니다. 30대 이후에는 10년마다 대사 기능이 2에서 3%씩 줄어드는데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30대만 넘어도 혈당이 확 오른다면 이 이유도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이 조금 크게 작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후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도 혈당에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같은 음식이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요. 5분 만에 먹는 사람 그리고 20분 동안 천천히 씹어서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이 혈당이 더 많이 오를까요? 5분 만에 먹는 사람은 20분 동안 천천히 먹는 사람보다 혈당 차이가 2배 이상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채소 먼저 먹는 사람, 밥부터 먼저 먹는 사람 누가 혈당이 더 많이 오를까요? 똑같은 떡국을 먹더라도 한 사람은 140, 160 이렇게 될 수 있지만요. 한 사람은 200 이상 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짜장면을 먹기 전에 계란을 2개 먹은 사람, 공복에 바로 먹은 사람 이것도 혈당 차이가 30%에서 40% 이상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고요. 밥을 씹어서 먹는 사람이 있고 또 국에 말아서 후루룩 넘기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액체 상태로 빠르게 먹기 때문에 혈당이 훨씬 빨리 많이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먹는 방식에 따라서 혈당 반응이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요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혈당 지수 하나만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혈당 지수는요, 그저 수치예요. 평균값을 낸 수치일 뿐이고 실제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혈당을 측정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좋다더라, 누구는 안 좋다더라 이 말이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먹고 어떻게 변했는지 그게 정확한 정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 환자분이시거나 당뇨 전 단계 아니면 당뇨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 위험이 있는 분이라면 요즘에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이 도구들을 통해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만 혈당을 측정을 해보시면 나에게 맞는 음식, 맞지 않는 음식 확실히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미밥이 좋다? 고구마가 혈당 안 올린다? 오트밀이 건강식이다? 그거는 누군가에게 좋은 거지 나에게 좋은지는 혈당 그래프 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같은 음식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이유는 장내 미생물도 다르고 췌장 상태도 다르고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는 정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먹는 방식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뇨 23년 차인 엄마와 함께 실제로 어떻게 먹고 얼마나 먹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혈당이 오르는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당뇨딸인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 당뇨를 진단받았을 때가 벌써 23년, 24년이 다 됐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도 없었고요. TV에서 당뇨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당뇨니까 밥 줄이세요. 운동 열심히 하세요. 이게 저희 엄마가 들을 수 있는 말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엄마는 의사 선생님 말만 듣고 밥은 거의 안 드셔서 저혈당이 와서 거의 쓰러질 뻔한 적도 많았고요. 새벽 4시에 농사일 나가시면서도 운동하라니까 운동해야지 하면서 진짜 악으로 깡으로 운동하셨던 적도 많았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알게 됐죠. 혈당 관리는 의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방법의 문제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직접 실험을 하고 논문도 찾아보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당뇨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정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마음 저도 이해는 합니다. 매일매일, 매번, 매 식사마다 조절하고 참아내는 건 정말 지치거든요. 근데요, 제가 혈액투석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포기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나중에는 결국 많은 걸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병원을 다니느라, 합병증을 관리하느라 정작 하고 싶었던 일들을 못 하시더라고요. 반대로요, 완벽하지는 않아도 꾸준히 혈당을 관리하신 분들은 나이 들어서도 여행을 다니고 손주랑 놀고 또 좋아하는 취미도 열심히 이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벽하게 관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일단은 해보세요. 그게 결국 나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이 될 거고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람들이 가장 그걸 간절하게 바라고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어요. 힘들면 혼자만 고민하지 마세요. 혈당,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힘든 문제들 혼자 떠안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뇨 23년 차인 엄마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영상을 올리고 당뇨에 좋은 제품들도 추천을 해드리고 실제로 어떤 게 더 좋은지 제 몸을 통해서 실제로 혈당 실험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과 다른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질병이 있는 분들과 소통하고 힘을 얻고 싶다면 당뇨딸 채널로 한번 와주세요. 저랑 함께 다시 건강해지는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